여군 최초로 별을 단 사단장이 부임 첫날 부대 뒤편 무덤에서 스르륵 기어나오는 뱀 한 마리를 봤어요. 그 순간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죠. 근데 그 뱀이 보인 기묘한 행동이 무려 50년간 땅속 깊이 묻혀있던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요. 우리나라 현대사에 감춰진 믿을 수 없는 비밀과 한 여성 지휘관의 용기 있는 선택을 마주하게 되실 거예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뭘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난달 3월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에 있는 제7사단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륵 멈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박서윤 준장이었습니다. 55세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처음으로 별을 단 여성 지휘관이었죠. 키 168cm의 당당한 체구,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지는 눈빛. 박서윤 준장의 첫인상은 강인함 그 자체였어요. 박서윤 준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정문을 지키던 위병이 큰 소리로 외쳤죠. 부대 전체가 새로운 사단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특히 여성 최초의 별, 원스타 사단장이라는 점에서 모든 장병들의 관심이 어마어마하게 쏠려 있었어요. 부임식장인 대강당으로 가는 길, 박 준장은 부대 곳곳을 아주 유심히 살폈습니다. 30년간 군 생활을 해온 그녀의 눈으로 볼 때 제7사단은 정말 잘 관리되고 있는 부대였어요. 장병들 표정도 밝았고 시설도 아주 깔끔했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긴장시키는 건 사단장이라는 어깨가 무거운 책임감이었어요. 2만 명이 넘는 장병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여군 최초라는 타이틀이 주는 무게감이 만만치 않았죠. 준장님, 이쪽입니다. 최진혁 참모 중령이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45세 그는 키 175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에 이 부대에서만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베테랑 참모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하고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부임식은 오전 11시부터 시작됐어요. 대강당에는 주요 간부들과 각 부대 대표들이 가득 자리했죠. 박서윤 준장이 연단에 올라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제7사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박서윤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명확하고 힘이 있었어요. 마이크가 없어도 대강당 구석구석까지 짜렁짜렁 울려 퍼졌죠. 저는 여군 최초 원스타라는 타이틀보다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고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7사단의 명예와 전통을 이어 더 나은 부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취임사가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장병들의 표정에서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죠. 부임식을 마치고 오후 2시, 박 준장은 부대 시설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 나섰어요. 생활관, 식당, 훈련장 같은 주요 시설들을 차례로 꼼꼼하게 점검했죠. 각 부서 간부들이 자세히 설명해주면 그녀는 메모까지 해가며 경청했어요. 부대 규모가 꽤 크네요. 관리하기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이 전부 베테랑들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 참모가 자신 있게 대답했죠. 시설 점검을 마친 오후 3시 반쯤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장님, 마지막으로 부대 뒤편에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곳이죠?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역대 사단장님들께서 부임하시면 꼭 참배를 하시는 게 저희 부대 전통입니다. 박서윤 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으로서 선배들을 기리는 건 당연한 예의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부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본부에서 한 500m쯤 떨어진 곳에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소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아담한 언덕. 주변은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언덕 중턱에 소박한 묘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 1m 정도 되는 화강한 비석에는 무명용사의 묘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글씨체는 예스럽고 정중했지만 세월의 흔적에 조금 희미해진 상태였죠. 묘비 앞에는 시든 국화 몇 송이가 놓여 있었고 향로에는 재가 남아있어 누군가 최근에 다녀간 듯 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계신 분이죠? 박 준장이 묘비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비석에는 이름도, 생년월일도, 부대명도 없었어요. 오직 무명용사의 묘라는 6글자뿐이었죠.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1980년경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 참모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벌써 40년이 넘었군요. 어떤 분인지 알려진 건 없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 부대 선배님들로부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무명의 군인이라고만 전해 내려옵니다. 가족은요?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매년 현충일이나 추석에는 누군가 찾아와 참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새로 놓여 있거나 향을 피운 흔적이 있거든요. 박사윤 준장은 묘비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전쟁의 상처가 깊던 시절,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간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분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의 평화가 있는 것이겠지. 참배를 드리겠습니다. 박 준장은 군모를 받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묵념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선배님, 고맙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인사를 올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3월의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무명용사가 대답이라도 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였어요. 으악! 뒤에 서 있던 최 참모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박 준장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묘비 오른쪽 흙더미 사이로 굵직한 뱀 한 마리가 스르륵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어요. 뱀은 성인 남자의 팔뚝만한 굵기였어요. 길이는 대략 1m, 20cm 정도로 보였죠. 회갈색 비늘이 햇빛에 반짝였고 몸통 곳곳에 검은색 무늬가 있었습니다. 독사는 아닌 것 같았지만 워낙 크기가 커서 위압감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한 건 뱀의 행동이었습니다. 보통 뱀들은 사람만 봐도 눈 깜짝할 새에 도망가는데 이 뱀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고개를 들어 박서윤 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장님,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최 참모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그는 원래 뱀을 무서워하는 편인데 이렇게 큰 뱀을 보자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하지만 박서윤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 그녀였지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달랐어요. 뱀의 눈에서 적대감이나 공격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뱀은 약 10초 동안 박 준장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타게 호소하는 것 같았죠. 잠시 후 뱀은 천천히 몸을 돌려 묘비 왼쪽을 향했어요. 그곳은 무명용사의 묘에서 불과 3m 떨어진 평범해 보이는 빈 땅이었습니다. 잡초가 듬성듬성 자란 특별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곳이었죠. 뱀은 그 방향을 향해 고개를 한 번, 두 번 까딱이는 듯한 동작을 보였어요. 마치 저쪽을 좀 봐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박준장을 바라보더니 또다시 그 방향을 가리켰어요. 저게 정말 뭔가를 가리키는 건가? 박준장이 놀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뱀의 행동이 너무나 의도적이고 명확해서 도저히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었죠. 뱀이 가리키는 곳을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선 그 부분의 흙이 다른 곳보다 살짝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풀들도 다른 곳보다 유난히 누렇게 시들어 있었어요. 흙 색깔도 미묘하게 달랐죠. 다른 곳은 진한 갈색인데 그것만 희미하게 회색빛이 돌았어요. 뱀은 약 1분 동안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박준장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까딱였어요. 마치 이해했냐고 묻는 것 같았죠.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돌아서더니 풀숲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마치 할 일을 다 마쳤다는 듯이요. 뱀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너무나 신기하고 기묘한 일이었으니까요. 참모님, 저 뱀, 전에도 본 적 있나요? 한참 후에야 박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13년 동안 이 부대에 있으면서 저런 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최 참모도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뱀들은 사람만 봐도 도망가는데 저 뱀은 네, 맞아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박서윤 준장은 뱀이 가리켰던 땅을 다시 한번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다른 곳과는 뭔가 달랐어요. 흙의 상태도, 풀의 상태도, 전체적인 분위기까지도요. 혹시 저 자리에 대해 아는 거 있습니까? 글쎄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최 참모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 예전에 선배 참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씀이요? 이 부대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명용사 묘 주변에서 가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상한 일이라면요? 정확히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고만 하셨어요. 박서윤 준장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뱀의 등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두 사람은 한참 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혹시 뱀이 다시 나타나거나 다른 이상한 일이 생길까 기다려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시죠.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박 준장은 마지막으로 무명용사의 묘에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떴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계속 오늘 일에 대해 이야기했죠. 참모님 생각에는 어떤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섬뜩합니다. 저런 뱀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박서윤 준장은 숙소에서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뱀의 기묘한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에 대한 궁금증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뱀이 우연히 그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어.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일을 겪어봤지만 오늘 같은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직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내일 다시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박서윤 준장의 마음속에는 묘한 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그것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박서윤 준장은 일찍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집중이 되질 않았습니다. 자꾸만 어제 본 뱀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이죠. 정말 우연이었을까? 서류를 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뱀이 가리켰던 그 땅이 계속해서 신경 쓰였어요. 오전 9시 반 최 참모가 보고를 위해 들어왔습니다. 준장님, 오늘 일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참모님, 혹시 어제 일 때문에 잠 못 주무셨어요? 박 준장이 먼저 물었어요. 최 참모의 얼굴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계속 그 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신경이 쓰여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른들이 뱀 한 마리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느껴졌죠. 참모님, 점심시간에 다시 그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친 후 정오가 되자 두 사람은 다시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였죠. 혹시 또 나타날까요?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하지만 어제 그 자리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어요. 무명용사의 묘에 도착했을 때는 낮 12시 15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묘비 앞에는 새로운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꽃을 가져다 놨네요? 아, 그거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가져다 놨습니다. 어제 준장님께서 참배하시는 걸 보고 저도 예를 갖춰야겠다 싶어서요. 최 참모의 설명에 박서윤 준장은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 사람은 어제 뱀이 나타났던 자리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묘비 오른쪽 흙더미를 조심스럽게 헤쳐보니 실제로 뱀이 나올 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구멍이 꽤 깊은 것 같아요. 박 준장이 손전등을 비춰보니 구멍은 생각보다 깊었지만 뱀의 흔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뱀이 가리켰던 곳도 살펴보죠. 두 사람은 묘비에서 3m 떨어진 빈 땅으로 이동했어요. 어제보다 더 자세히 관찰하니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여기 흙이 정말 다르네요. 박 준장이 무릎을 꿇고 흙을 만져보았어요. 다른 곳의 흙은 단단하고 촉촉했는데 이곳만은 푸석푸석하고 바싹 말라 있었죠. 그리고 이 풀들 좀 보세요. 완전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반경 2m 정도의 원형 지역에 자라는 풀들이 모두 누렇게 시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의 풀들은 싱싱한 초록색인데 이곳만 완전히 달랐어요. 뿌리가 썩어가는 것 같아요. 최 참모가 풀 하나를 뽑아보니 뿌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곳만 이럴까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기요. 뒤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부대 뒤편 철조망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혹시 군인 양반들이세요? 할머니는 80살 정도로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박서윤 준장이 철조망 쪽으로 다가가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그 무덤에서 또 뱀이 나왔나요?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역시 그렇구나. 또 나타났네, 또 나타났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이 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박서윤 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는 게 있긴 하지. 하지만 여긴 좀 그렇고. 잠깐만 기다려봐요. 할머니는 철조망을 따라 걸어가더니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할머니는 면회 절차를 거쳐 부대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할머니를 무명용사의 묘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정숙이라고 해요. 올해 80이고 이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지. 김정숙 할머니는 묘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무덤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알다마다 이 무덤이 언제 생겼는지, 누가 묻혀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정말이요? 그럼 무명용사가 아닌 건가요? 무명용사라고? 하, 그렇게들 불러왔구나. 할머니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준장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럼, 근데 그 전에 뱀이 가리킨 곳부터 좀 봐야겠어. 할머니는 뱀이 가리켰던 빈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더니 또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렇네. 저 아래쪽이군. 저 아래쪽이라니요? 저기 밑에도 사람이 묻혀 있어. 여러 명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 명이라고요? 응. 그것도 아주 많이. 할머니는 보따리를 풀어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들 좀 봐요. 첫 번째 사진에는 젊은 남성들이 10대 명 정도 서 있었어요. 모두 평범한 농민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세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야. 1979년에 모두 사라진 사람들. 1979년이라고요? 최 참모가 놀라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확히는 1979년 5월이었지. 김정숙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들과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이분들도요? 응. 한 번에 40명이 넘게 사라졌어. 한 번에. 40명이 넘게요? 박서윤 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밤 군인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전부 데려갔어.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어떻게? 나는 그날 딸네 집에가 있었어. 다음날 아침에 돌아와 보니 마을이 텅 비어 있더라고.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처음에는 몰랐지. 하지만 몇 년 후에 이곳에 무덤이 생기고 그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어떤 이상한 일이요? 뱀이 나타나는 것도 그중 하나야. 처음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셨어요? 신고를 왜 안 했겠어? 했지.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 오히려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핀잔만 줬다고.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을 데려간 군인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내 아들 영수가 몰래 찍어둔 거야. 혹시 모르니 증거로 남겨두라고 했지. 박서윤 준장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70년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10명 정도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부대 소속이었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이 부대에서 나온 건 확실해. 어떻게 아세요? 그날 밤에 이쪽에서 군용 트럭들이 나가는 걸 봤거든?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군용 트럭들이 보였어요. 이것도 아드님이 찍은 건가요? 멀리서 몰래 찍은 거라 흐릿하지만 틀림없는 군용 트럭이야.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뱀이 나타나는 것과 이 일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뱀은 땅의 기온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동물이야. 땅속에 억울한 영혼들이 있으면 뱀들이 먼저 반응한다고 옛날부터 그랬어.
그럼 뱀이 저 땅을 가리킨 것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거기 묻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렇지.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이야기가 좀 길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에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안전한 곳에서 천천히 다 들려줄게.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인가요? 오늘도 뱀이 나타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뱀들은 보통 같은 시간에 나타나거든? 어제 몇 시쯤에 봤어요? 오후 3시 반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2시 50분. 그럼 곧 나타날 거야. 한번 기다려보지.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오후 3시 20분. 저기요. 최 참모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뱀이 스르륵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시 나타났네. 할머니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뱀은 사람들을 보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어제와 똑같이 빈 땅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행동 보세요. 어제랑 똑같아요. 박서윤 준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뱀이 저렇게 일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건 정말 이상해요. 뱀은 약 1분간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가 다시 세 사람을 바라보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믿겠지? 저 뱀은 분명히 뭔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979년 그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우리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천천히 이야기해줄게. 세 사람은 무명용사의 묘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는 박서윤 준장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저 밑에 뭔가 있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할 진실이야. 50년 전에 묻힌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집은 부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서 있었고 툇마루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들어와요.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하지. 할머니는 두 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옛날 가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저 사진들이 모두 그때 사라진 분들인가요? 박 준장이 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46명이야. 내가 하나하나 모아둔 거지. 할머니는 찻잔을 내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날 밤 일을 자세히 들려주세요. 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9년 5월 18일 밤이었어. 그날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지. 할머니의 회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날 딸네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있었어. 딸이 몸이 아파서 내가 며칠가 있기로 했거든. 딸네 집은 여기서 30km 떨어진 포천 읍내에 있었지. 할머니는 예시를 떠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트럭 소리였는데? 보통 트럭 소리랑은 달랐어. 훨씬 더 무겁고 쿵쿵거리는 소리였지. 군용 트럭 소리였군요. 그때는 몰랐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 소리가 우리 마을 쪽에서 들려왔어. 할머니는 첫 번째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마을 이장이었던 이철호 씨야. 46살이었지. 사진 속 남자는 건장한 체격에 인상이 선해 보였습니다. 철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마을 일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지. 그런 분이 왜? 그게 문제였던 거야. 너무 정의감이 강했거든. 할머니는 두 번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김민준 씨. 마을에서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아, 지식인이셨군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민준이한테 가서 의논하곤 했어. 할머니는 계속해서 사진들을 설명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에는 사연이 있었고 각각의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어떤 일들이요? 정부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마을 조사를 한다는 거야. 누가 빨갱이고 누가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조사한다면서.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1970년대 서슬퍼러턴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어.
그냥 뼈 빠지게 농사 짓고 사는 평범한 농민들이었거든. 하지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건가요? 문제라면 철호 오빠가 마을 사람들 권리를 지키려고 군청에 몇 번 진정서를 낸 적이 있어. 어떤 진정서요? 농지 수용 문제였어. 정부에서 이 지역을 개발한다면서 농지를 강제로 뺏으려고 했거든. 보상금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말이야. 할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철호 오빠가 쓴 진정서 사본이야. 박준장이 종이를 받아 읽어보니 정중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마을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내용으로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당시 분위기가 워낙 살벌했잖아. 조금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리를 해도 그냥 빨갱이로 몰아가던 시절이었으니까. 최참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대를 직접 겪진 못했지만 부모님께 들은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8년 겨울부터 마을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 어떤 사람들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 마을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캐묻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조사하고 다녔어. 할머니는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중년 남성 둘이 양복을 입고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온 조사관들이야. 어떻게 이런 사진이? 내 아들 영수가 몰래 찍은 거야. 혹시 모르니 증거를 남겨두라고 했거든. 영수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영수도 그날 밤에 함께 사라졌어.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드님까지. 26살이었지.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계속 말씀해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1979년 봄부터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조사관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다가 조사를 시작한 거야. 어떤 내용의 조사였나요? 주로 이철호 이장님이나 김민준 씨에 대한 것들이었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심지어 무슨 책을 읽었는지까지. 책까지 조사했다고요? 민준이가 책을 좀 많이 읽는 편이었거든. 그것도 문제가 됐나 봐. 할머니는 네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남성이 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민준이야. 참 공부를 좋아했지. 어떤 책들을 읽으셨나요? 역사책, 철학책, 뭐 그런 것들이야. 딱히 금서 같은 건 아니었는데. 최 참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까요? 당시에는 뭐든지 문제가 됐어. 생각이 있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위험한 존재로 여겼으니까. 할머니는 다섯 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사진이었어요. 이게 내 가족이야. 남편, 아들, 영수, 며느리, 그리고 손주. 며느님과 손주까지도요? 응. 1살짜리 손주까지. 함께 사라졌어. 너무나 참혹한 이야기였습니다. 박서윤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고한 민간인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날 밤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월 18일 저녁, 마을에 있던 사람들한테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 할머니는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군인들이 나타났다는 거야. 완전 무장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내고 있다고. 완전 무장이라고요? 총도 들고 철모도 쓰고 꼭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말이야. 최 참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군인들이 민간인을 데려간 거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야.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고. 빨갱이, 소탕 작전이라니요? 박서윤 준장이 경악했습니다. 그래, 우리 마을 사람들을 전부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라는 명령이었어. 할머니는 여섯 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하지만 군용 트럭들이 보이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그날 밤 영수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야. 사진을 자세히 보니 트럭 여러 대가 마을 입구에 서 있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트럭에 싣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수 씨가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죠? 집 뒤쪽 언덕에 숨어서 찍은 거야.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려고 했던 거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남겼어. 할머니는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영수가 마지막에 써서 이웃집 처마 밑에 숨겨둔 거야. 나중에 내가 찾았지. 박서윤 준장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지금 마을에 군인들이 닥쳐와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장님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은 물론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모두 트럭에 태우고 있어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부디 저희를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들 영수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윤 준장의 눈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편지가 영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군요. 26살 아들이 죽음을 앞두고 쓴 마지막 편지야. 최참모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은 그날 밤에 모두, 그래, 46명 모두 죽었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할머니는 7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제일 어린 아이가 돌도 안 지난 아기였어.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8살 할아버지였고, 그런 분들을 왜? 죄가 없었어. 정말 아무 죄도 없었다고. 할머니는 결국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힘드시면 잠깐 쉬세요. 아니야, 이야기해야 해.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 할머니는 8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텅 빈 마을의 사진이었어요. 마을이 완전히 텅 비어 있었어.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전부 없어졌더라고. 가축들까지요? 개, 고양이, 닭, 소. 모든 생명체가 사라졌어. 왜 가축들까지? 증거를 없애려고 했나 봐. 아무도 살지 않는 폐허가 된 마을처럼 만들려고. 최참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은 무사했던 거죠? 내가 마을에 없었으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럼 다른 생존자는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어. 할머니는 9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이 사람이 박상철 씨야.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멧돼지 사냥을 하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무사했군요. 상철 씨도 다음날 아침에 내려와서 마을이 텅 빈 걸 보고 기절초풍을 했지. 그럼 상철 씨도 같이 신고를 하셨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상철 씨는 일주일 후에 죽었어. 일주일 후에요? 교통사고라고 했는데? 설마. 나는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해. 박서윤 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상철 씨도 입을 막으려고 한 것 같아요. 할머니는 10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이었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찍어서 나한테 몰래 갖다 준 거야. 사진을 보니 상철 씨의 자전거가 완전히 부서져 있고 큰 트럭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대. 새벽 5시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최참모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황이 너무 의심스러운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상철 씨는 자전거를 정말 잘 탔거든. 그런 사람이 그런 어이없는 사고를 당할 리가 없어. 할머니는 11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공문서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상철 씨가 죽기 전에 나한테 준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을 때 받은 접수중. 박 준장이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실종 신고 접수중이라고 되어 있었네요. 네. 상철 씨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신고한 거예요. 그럼 경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조사하겠다고 했지. 하지만 며칠 후에 연락이 와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요?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높다나 뭐라나. 최참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46명이 하룻밤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주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게 공식 결론이었어. 할머니는 12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서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건 상철 씨가 경찰서에 다시 항의하러 갔을 때 찍은 거야. 여러 번 가셨나요? 네. 대여섯 번은 갔을 거야. 하지만 매번 똑같은 대답만 들었지. 그럼 더 윗선에는 신고 안 해보셨나요? 해봤지. 군청에도 가보고 도청에도 가봤어. 어떻게 됐나요? 다들 경찰서에 문의하라고만 하더라고. 그리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 박서윤 준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언론에는 제보해보셨나요? 그때는 언론도 자유롭지 못했잖아.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지. 할머니는 13번째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문기사였어요. 하지만 한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 정말이요? 응. 이 사람이야. 신문기사에는 사회부 기자 한지수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지수 기자가 우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한 기자도 일주일 후에 죽었어.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기자까지요? 한강에서 시체로 발견됐대. 자살이라고 했는데. 자살이라고요? 나는 안 믿어. 그 기자는 정말 의욕 넘치는 젊은 사람이었거든. 최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간 거네요? 그래. 그래서 나도 무서워서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 당연하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14번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그때 나는 47살이었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죠? 그래. 이제 80이야.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래서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려고 해. 박서윤 준장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용감하세요. 용감한 게 아니라 의무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지. 할머니는 서랍에서 큰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그동안 내가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 봉투 안에는 사진, 편지, 문서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를 50년 동안 하나씩 모은 거야. 박서연 준장이 자료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날 밤 군인들이 사용한 트럭의 번호판을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이 번호판은 어떻게 알아내셨어요? 영수가 마지막에 적어둔 거야. 다행히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지. 두 번째는 그날 밤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의 이름 목록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은요, 나중에 마을 사람들한테서 들은 거야. 일부 군인들이 술에 취해 자기 이름을 말했나 봐. 세 번째는 당시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부대의 조직도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어떻게든 구했지. 최 참모가 조직도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우리 부대인데요? 그래. 바로 여러분 부대에서 나온 군인들이 한 짓이야.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대가 제7사단 소속 군인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인 거야. 박서윤 준장은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가 과거에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확실한가요? 확실해. 증거가 더 있어. 할머니는 4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군용 물품들의 사진이었어요. 이건 뭐예요? 사건 며칠 후에 마을 근처에서 발견된 것들이야. 사진에는 군화, 찢어진 군복 조각, 탄피 등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을 누가 찾았나요? 나하고 상철 씨가 함께 찾은 거야. 어디서 찾으셨어요? 마을에서 2km 떨어진 야산에서. 할머니는 지도를 펼쳐서 정확한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 박 준장이 지도를 보니 그 위치는 현재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웠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 뱀이 나타나는 그 무덤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이야. 최 참모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서, 내 생각에는 그래. 그곳으로 끌고 가서 모두 죽인 다음에 근처에 묻었을 거야. 할머니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현장을 그린 스케치, 그날 밤의 날씨 기록, 심지어 당시 부대 내부 문서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부대 문서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때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나를 찾아왔었어. 정말이요? 그 사람이 이 문서를 가져다 줬지. 양심의 가책 때문이었나 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했더라고. 그 군인이 직접 쓴 증언서도 있었습니다. 나는 당시 제7사단 소속 이등병 김현우였다. 1979년 5월 18일 밤 우리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빨갱이 소탕 작전에 참여했다. 우리가 받은 명령은 단순했다. 지정된 마을의 모든 주민을 체포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송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포 작전인 줄 알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받은 진짜 명령은 모두 사살하라는 것이었다. 그날 밤 46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언젠가는
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김현우. 증언서를 읽고 난 후 방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김현우 씨는 지금 어디 계세요? 20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죽기 전에 나에게 이 모든 걸 맡기면서 꼭 진실을 밝혀달라고 부탁했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야. 그것은 바로 당시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명령서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극비 제7사단장에게 다음과 같이 특별작전을 수행하라. 작전명 빨갱이 소탕작전. 목표 지정지역 내 반정부 분자 완전 제거. 방법 체포 후 은밀 처리. 주의 절대 기밀 유지. 국가보안본부장. 국가보안본부에서 직접 명령을 내렸네요. 그래, 이건 단순한 부대 차원의 사건이 아니었어. 국가 차원에서 계획된 일이었지. 최 참모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시 사단장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 시대에 군인이 어떻게 명령을 거부해. 박서윤 준장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히 끔찍하게 잘못된 일이었지만 당시의 서슬퍼런 상황을 생각하면 개인이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르신, 그럼 이 모든 자료를 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믿어주겠어. 그리고 아직도 위험하거든. 지금도. 위험하다고요? 그래. 이 일에 관련된 놈들 중에 아직 살아있는 것들이 있어. 지금도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놈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던 거군요. 맞아.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야. 할머니가 박서윤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장님 같은 분이 나타났으니까 정의감 있고 용기 있는 분이. 박서윤 준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이 모든 자료를 저에게 맡기시는 건가요? 그래. 준장님이라면 진실을 밝혀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야. 저항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래도 해야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요. 최 참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 하지만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할머니가 박서윤 준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마워.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뱀이 가리킨 그 땅을 정식으로 발굴해야겠습니다. 박 준장이 말했습니다. 발굴하려면 허가가 필요할 텐데요. 그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단장 권한으로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반대하면 국방부에 직접 보고해서라도 관철시키겠습니다. 준장님, 너무 서두르면 안 돼요. 저놈들이 미리 알아채면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선 은밀하게 발굴부터 해봐요. 확실한 증거를 찾은 다음에 세상에 공개하는 거죠. 최 참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그럼 언제 발굴을 시작할까요? 내일 새벽에 어떨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에.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새벽 5시. 이른 아침 안개가 부대 뒤편을 자욱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박서윤 준장과 최진혁 참모는 조용히 무명용사의 묘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간단한 발굴 도구들을 들고 있었죠. 정말 조용하네요. 다행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해야 하니까요. 두 사람은 어제 뱀이 가리켰던 그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긴장감으로 뜨거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볼까요? 발굴을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상한데요? 최 참모가 갑자기 삽을 멈췄습니다. 여기 흙이 정말 이상해요. 다른 곳과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 팠다가 다시 메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네요. 더 파보죠. 50cm쯤 더 파들어갔을 때 첫 번째 이상한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최 참모가 흙 속에서 작은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단추 같은데요? 1970년대 옷에서나 보던. 맞아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마을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의 단추와 비슷해요. 두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발굴을 계속했습니다. 1m 정도 파들어갔을 때 낡은 천 조각이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어린아이 옷의 일부였습니다. 아이, 옷이에요. 박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돌도 안 된 아기의 옷일지도 모릅니다. 1m 30cm 지점. 뼈가 있어요. 최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장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람이 묻혀 있었네요. 두 사람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더 넓은 범위를 파기 시작하자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곳곳에서 사람의 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의 뼈, 어린아이의 뼈, 노인의 뼈. 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을 줄이야. 박서윤 준장은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새벽 7시가 되자 김정숙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르신,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여기에 박 준장이 발굴 현장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는 구덩이를 내려다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손주야. 할머니의 오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성우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너무 늦었다. 오전 8시 발굴 작업을 계속하던 중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최참모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플라스틱 봉지에 곱게 쌓인 작은 꾸러미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봉지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분증 여러 개, 가족 사진들, 그리고 편지 한 통. 이 편지를 읽는 사람에게 나는 이 사건의 목격자이다. 1979년 5월 18일 밤 이곳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 나는 이 일에 가담했지만 평생을 양심의 가책 속에 살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 증거들을 여기에 남긴다. 박민수, 할머니가 말했던 그 군인이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이런 것들을 숨겨둔 거군요.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의 참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들, 탄피들, 그리고 군인들의 인식표까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다 갖춰졌습니다. 최참모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오전 9시 반 발굴 작업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기 누가 오고 있습니다. 최참모가 언덕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부대 쪽에서 빠르게 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데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이었습니다. 표정이 아주 험악했죠. 당신이 박서윤 준장이요? 그중 한 명이 다가와서 거만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누구시죠?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어. 남자는 신분증을 대충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부대에서 무허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어. 박서윤 준장은 당황했습니다. 신고? 누가 신고를 했지? 지금 즉시 작업을 중단하시오. 이건 명백한 불법이오. 감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불법이라고? 여기 우리 가족이 묻혀 있는데 이게 왜 불법이야? 할머니, 물러서세요. 이건 군사기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뭐? 민간인 학살이 군사기밀이라고? 이 천벌받을 놈들아.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찰관들이 서로 눈짓을 하더니 발견된 증거들을 강제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모두 압수하겠어. 안 돼요. 무슨 권한으로? 최참모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방해하면 군법으로 처벌할 줄 아시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아! 감찰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제 나타났던 그 뱀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뱀이다. 뱀이 여러 마리야. 5마리의 뱀이 구덩이 주변에서 동시에 스르륵 나타났습니다. 모두 어제 본 뱀과 비슷한 크기와 색깔이었죠. 뱀들은 감찰관들을 향해 일제히 고개를 쳐들고 위협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흐이! 도망가자. 감찰관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뱀들은 감찰관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쫓아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조용히 구덩이 주변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뱀들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최참모가 감탄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뱀들은 죽은 사람들의 넋이야. 진실을 지키려고 나타난 거지. 뱀들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더니 다시 구덩이 주변을 한 바퀴 돌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감찰관들이 사라진 후 발굴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총 46구의 유골이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숫자와 정확히 일치했죠. 유골과 함께 나온 반지, 시계, 안경, 아이의 신발. 할머니는 유품들을 하나하나 끌어안고 가족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0년간 기다려온 눈물의 재회였습니다. 오후 3시경 마지막 부분을 발굴하던 중 더욱 중요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준장님, 여기 큰 새 상자가 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완전한 작전 계획서, 참여 군인들의 전체 명단, 현장을 기록한 녹음 테이프, 그리고 희생자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수십 통의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오후 4시, 모든 발굴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부대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군인들, 경찰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까지. 무슨 일이죠? 박 준장이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서윤 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국가조사위원회에서 나온 이동호 조사관입니다. 이동호 조사관은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미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라도 방해받을까봐 미리 수를 써뒀지. 이제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 조사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언론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준장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서윤 준장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저희 군의 의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모든 사람들이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구덩이 주변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보세요. 최 참모가 가리킨 곳에서 수십 마리의 나비들이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 노란 나비, 파란 나비, 각양각색의 나비들이 구덩이 위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들은 구덩이 위에서 한참 동안 춤을 추듯 날갯짓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비의 숫자를 세어보니 정확히 46마리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숫자와 같았죠. 저분들이 나비가 되어서 인사하러 오셨나봐. 김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비들은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하나둘씩 하늘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뱀들도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5마리의 뱀이 이제는 비어있는 구덩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는 고개를 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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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절하는 듯한 동작을 했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조용히 풀숲 속으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할 일을 모두 마쳤으니까요. 그날 저녁,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흔든 뉴스가 되었습니다. 제7사단 무명용사묘, 알고 보니 민간인 집단 학살지. 1979년 군사정권 시절 은폐된 민간인 학살 사건 드러나 뱀이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고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즉시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고 국방부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우리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묻혀있던 과거사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서윤 준장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용기 있는 여성 지휘관,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군인, 군의 양심. 언론은 그녀를 높이 평가했지만 그녀 자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50년간 진실을 홀로 지켜오신 김정숙 어르신입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5월 18일 사건 현장에는 아름다운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희생자 46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위령제가 열렸습니다. 박서윤 준장이 한 명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름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와 햇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군 내부에서도 인권 교육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7사단의 뱀 이야기는 새로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뱀, 정의의 사자, 영혼들의 메신저. 어떤 설명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뱀이
50년간 억울하게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뱀이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라. 이 메시지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의 진실.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군부대 뒤편 무덤에서 기어나온 뱀 한 마리가 알려준 50년 전 숨겨진 진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 마리의 작은 뱀이 전해준 메시지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김정숙 할머니의 50년간 포기하지 않은 기다림, 박서윤 준장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최진혁 참모의 진실한 각성. 이 모든 것들이 모여 꽁꽁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감동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들으셨나요?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들으셨나요? 아니면 산책하며 들으셨나요? 여러분 각자의 일상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드러납니다. 정의는 때로는 더디게 실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용기는 때로는 작게 시작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혹시 작은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박서윤 준장과 김정숙 할머니를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용기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의 평화는 어제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니까요. 우리가 기억하고 배우는 한 같은 아픔은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